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장에서 꼭 다뤄봐야 하는 이슈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차근차근 나눠보도록 할게요.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참 어렵네요. 코스피 지수는 2% 넘게 여전히 밀리고 있죠. 2,400선 내준 지는 오래됐고요. 코스닥 지수도 4%가 넘게 빠져서 굉장히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 구간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1,43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포심에 많이 좀 물량을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양시장 합쳐서만 6천억 원 넘게 개인들이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 도 많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정국이 좀 길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다 보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너무 크게 우리 증시를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관들이 보신 것처럼 좀 사고 있긴 합니다. 많이 사는데 기관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 개인들이 저가 매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텐데 사실 뭐 물린 지 오래돼서 돈도 없기도 하고 여기서 내일 또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선뜻 뭔가 손이 가지도 않습니다. 자, 어떻게 시장을 이해해야 될까요? 먼저 박근영 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개인들의 패닉셀이 거셉니다. 일단은 국내 증시 이제 여기서 뭐 저점이 어디다, 얼마나 더 빠질까요? 이런 거 찾는 것도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볼까요? 네, 코스피 기준 PBR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역사적 저점 수준 정도까지는 거의 내려온 상태죠. 2,350 정도 기준이라면 이제 지난번 저점 정도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코로나 시제를 빼고 나면 코스피 PBR 뭐 0.8배 뭐 초반 이 정도 수준은 역사적으로 이제 저점을 계속 형성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0.8배 초반 정도까지는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2,35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일차적인 게 아니라 뭐 락바텀이다 계속 이야기를 시장에서는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수급입니다. 이 기본적인 수급 투매가 개인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뭐 코스피 대비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이 더 빠지는 전국인데 기관이 매수를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펀드 운용이나 이런 쪽에서 막아주는 것은 패시브 자금 등으로 인한 뭐 대형주, 뭐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형주 중심으로 주가를 막아주는 거 있는 것 같고요. 개별주라든지 코스닥 중소형주는 그렇게 막아주는 수급이 별로 없습니다. 뭐 일부 지금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는 것을 외국인 기관들이 뭐 코스닥을 좀 사고는 있지만 위로 올려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던지는 걸 받아내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코스피가 뭐 코스닥 대비 조금 더 지수 단으로는 안정적일 텐데 어쨌든 지수 관련 대형주라든지 이쪽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덜 빠지는 형국이 있을 것 같고 개별 종목들은 수급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좀 힘들어지는 구간이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시점을 빼고 난 다음에 PBR 0.8배 정도 수준이라면 락바텀이었다 말은 했는데요. 저도 이제 그걸 믿고 싶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2,300포인트 중반 정도까지 거의 다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어느 정도 뭐 또 올라올 수 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수급에 대한 변수는 또 아무도 알 수 없고 더군다나 지금 탄핵 정국이라는 내부적인 어떤 특수한 상황이 이루어진 부분이고 이 부분들이 지금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까지도 추가적인 탄핵 관련된 결의안이 이제 이번 주 하반기에 또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며칠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과연 견딜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지금 신용과 담보 관련된 부분들이 견딜 수 있냐 문제고요. 과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에는 탄핵 발의안이 나오면서 주가는 그 뒤부터 계속 올라갔습니다. 뭐 외국인도 계속 샀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하고 똑같다 볼 수는 없는 게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 경기 문제라든지 반도체 사이클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조금 환경은 다릅니다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을 좀 생각해 보면 이쯤에서부터는 뭔가 탄핵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면 주가는 조금 반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가격에서 뭐 던지는 것에 대한 실익은 없긴 한데 개인들이 이렇게 던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구간일 것 같아요. 지금 담보나 이런 것들이 털리면서 신용 담보 이런 것들이 털리면서 뭐 투매 구간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어떻게 받아주느냐 이 부분에서 좀 브레이크가 좀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증화펀드가 공격적으로 시장을 좀 막아주는 어떤 수급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 그게 확인된다면 조금 돌아서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돌아선다는 게 좀 의미는 다르겠죠. 뭐 빠지는 것을 좀 방어한다는 정도이지 V자 반등으로 당장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탄핵 정국이 어느 정도 빠르게 좀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안정화돼야만이
그 뒤에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모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저희 기술적으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수급적인 부분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환율도 그 수급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짚어드렸지만 1,43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대로면 뭐 1,440원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노무라 쪽에서는 1,500원에 대한 전망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내년 5월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걱정되죠.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니까요. 자, 오늘은 외국인들이 조금 사는가 싶다가 매도로 코스피 쪽에서 전환되긴 했었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뭐 환율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외국인들이 더 많이 빠져나갈까 봐 자금 이탈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어떻게 봐야 되나요? 환율 계속 올라가면서 외국인 더 많이 빠져나갈까요? 일단은 뭐 상황이 좀 더 부정적으로 바뀌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164억 원, 그리고 코스닥은 544억 원을 사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 이슈 체크를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주요 IB 기관들에서 굉장히 우리나라 포지션을 셀 포지션으로 네. 이제 분석하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길을 좀 잡았고요. 또 이제 해외 외신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자기네들도 정치적인 문제 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비난을, 그러니까 네. 부정적으로 좀 얘기를 했죠. 그런 스토리가 나온 것 치고는 사실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하방이 끝났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 꽤 많다. 물론 지금 현재 구간이 너무나도 싼 가격대에 들어와 있는 것은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이 안 되시겠지만 매수할 수 있다면 매수하는 방향으로 보는 게 맞기는 합니다만,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정책적으로 우리가 뭐 이제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다 진행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관망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라도 그쪽 부분에서 조금 더 연속성 있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유지가 되는 방향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이 집어 던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좀 타격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물론 연기금에서 최근에 방어를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연기금은 주로 매수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이긴 네. 한데, 이 매도량 자체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그게 디펜스가 될까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신용 반대 물량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최근에. 근데 뭐 이렇게 빠지면 추가적으로 더 나올 확률이 꽤 높죠. 이제 2거래일, 3거래일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네.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패닉셀들도 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개인이 자체적으로 자기가 버튼을 누른 것보다는 절반 이상은 아마 반대 매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아직까지 신용 잔고율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못 버틴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또 하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앞에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상황이 바뀌었을 때 수급적인 충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수 하방은 상당히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의 하단을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과거의 차트로 보시기에는 상당히 좀 불확실성한 특수성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굉장히 좀 세밀하게 자산을 최대한 나눠가지고 이 스프레드를 좀 넓게 하시는 방향으로 접근하신다면 오케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더 관망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매수를 할 때도 상당히 저희 좀 신중하게 비중부터 어느 섹터 종목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또 상황이 바뀐다면 수급적으로도 영향 줄 수 있어서 지수의 하단이 더 열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보수적인 입장, 관망까지도 얘기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요. 저희가 계속해서 뭐 탄핵 정국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의 가장 큰 이슈는 물론 이거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좀 호황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증시 안정자금이 그래도 투입된다고 하는데 그 효과도 좀 궁금해지고, 또 10일에 금투세 폐지 법안 처리 여부 등등의 이슈들이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영 부장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 저희 그것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네, 뭐 금투세 관련된 이야기는 내일 정도 표결을 해서 일단 폐지 순으로 거의 뭐 여야가 큰 이견은 없어 보이는 쪽으로 뉴스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단계에서 이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부정적인 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래도 좀 힘을 내줬으면 하는 변수가 되는 거고요. 뭐 그건 오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일 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뭐 금습 해지가 뭐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를 뭐 V자 반등을 나온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재료는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그 가뭄의 단비처럼 그나마 이제 좀 확정이 되는 부분들은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지난주에 증환펀드 관련해서 이제 뭐 10조 원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운용사가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증환펀드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700억 정도 뭐 투입을 한다 뭐 이렇게 말들은 있었는데 사실 뭐 지금 과정에서 전체 거래 대금에 대해서 700억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게 뭐 영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안정을 찾을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좀 그 수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정도 가지고 지금 시장을 뭐 브레이크를 건다는 자체가 너무 좀 그러하고 700억 갖고 뭘 사겠어요. 결국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거 사다가 끝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개별 종목에 대한 힘은 너무 없다. 그리고 지금 지수만 계속적으로 좀 버티는 정도 수준의 어떤 뭐 기본적인 대형주, 뭐 주가지수 대형주만 좀 일부 받치는 정도 수준에서 효과가 끝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좀 적극적인 다른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그걸 갖다 또 적극적으로 되게 처음부터 하기가 어려운 게 아직 그 탄핵 관련된 전국이 끝나지 않았고 두 번째는 환율 움직임이 아직도 여전히 지금 1,430원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브레이크가 안 걸리면은 사실 지금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봤자 외국인들 때리는 것만 계속 받아주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효과를 보기가 좀 힘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저점에 대한 구간들이 뭐 과거의 잣대로 봐서 PBR 0.8배 정도 수익이면 뭐 바닥이다, 락바텀이다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게 과연 여기에도 작동을 할 것인가 부분은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고요. 뭐 정상적인 국면에서 뭐 0.8배면 경기가 있고 그다음에 해외적인 어떤 미국의 경기 동향, 뭐 그다음에 금리 인하 사이클 이런 것들이 혼재되면서 조금은 좋아질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국내 탄핵 정국이 어쨌든 대치를 이루고 있고 결정적으로 어떤 뭔가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그래도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좀 제2의 뭐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도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탄핵 정부에 들어오면서 아직은 권한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국무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지만 전부 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들이 아직도 권한을 갖고 앉아 있거든요. 일부 사람들만 뭐 군 관련된 사람들 일부 좀 그렇게 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다 그대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는 게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하는 게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악재이기 때문에 어쨌든 탄핵 정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탄핵안이 진행될 때 이게 가결될 것인가 부결될 것인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불안감이 여전히 있고 여기에 대해서 주식을 과감하게 사들어올 사람이 있겠느냐의 문제이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도 사실은 지금은 그냥 현금을 갖고 좀 관망하는 게 낫다. 지금 여기에서 확실한 시그널이 좀 나올 때까지는 좀 관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뭔가 이런 노력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 탄핵 정국이라는 게 확실히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에 또 시장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그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도 당분간은 좀 관망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두 분 다 시장에 대해서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또 증시를 좀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또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탄핵 정국이 더 길어지다 보니 현 정부 정책에 수혜를 입었던 업종들이 상당히 좀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밸류업이나 대왕고래 쪽 그리고 원전 등등이 될 텐데요. 오늘도 시중 은행주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은행주들은 환율 올라가는 것도 부담이고 외국인들 이탈하고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도 많이 약화가 됐어요. 일각에서는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꺾인 게 아니다. 그래서 모아갈 때다라는 말도 있었지만 이걸 또 모아가자니 우수수 떨어지는 주가. 오늘 샀는데 내일 더 떨어지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가를 짓누르는 이슈가 너무 많아서요. 하창원 본부장님, 보유자는 지금 비중을 좀 축소를 해야 되는 시점일까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늦었죠. 많이 고점에서 빠졌기 때문에 네. 뭐 저는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홀딩, 네.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네, 전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KB금융이 둘레 다 5거래일 만에 거의 20%가 빠졌거든요. 그러게요. 네, 네. 근데 20%나 빠진 현 시점에서 파는 게 실익이 크게 있을까요?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12월 달이 되면은 그건 있습니다. 이제 그 배당 수익률보다 이제 내 성장 수익률이 더 높으면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는 팝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양도세가 22%가 있고 배당 소득세가 15.4%니까 이거 핑퐁을 맞추는 부분에서 안 파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당세는 15.4% 세금이 있지만 일반 그 매도는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굳이 세금을 받으면서 그걸 끌고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좀 이런 특별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도 좀 이제 차익에 대한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마 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거의 2달 전 가격대 어떻게 보면은 지난 6월 달 가격대까지 떨어진 현 시점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금융감독원에서도 지난 6일에 이제 금요일에 뭐 발표를 했었죠. 밸류업 정책 같은 경우는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을 네. 하겠다라고 이미 밝혔고 또 주말 사이에도 금융주들이 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서 일부 기업들은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지게 됐을 때 지금 당장 잡는 건 좀 리스크가 있겠죠. 네. 하지만 하락이 좀 멈춰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저는 오히려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현대 주가가 떨어지면 시가 배당률이 높아지죠. 네. 그리고 지금 불안한 전국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상 배당 매력도는 굉장히 좀 뛰어나게 될 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파는 게 과연 실익적으로 뭐 완전 바닥권에서 잡으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이 밸류업이라는 게 처음 얘기 나왔던 뭐 5만 원, 뭐 6만 원 이때 나오신 분들이야 뭐 비중 네, 조절 네. 편안하게 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최근에 들어가셨을 거기 때문에 글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밸류업에 대한 매력을 갖고 투자를 했다면 아무래도 지금 비중 줄이면 또 실익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관점에서 얘기해 주셨고요. 이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추는 걸 본다면 거기서는 또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방산 쪽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만 추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출과 수주로 먹고 사는 쪽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뭐 계엄령뿐만 아니라요. 트럼프도 국방 예산 축소에 대한 그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드론 확대된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 대표주부터 해서 중소형주까지 모두 다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빅4 기업들 기준으로 주가 조정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박근영 부장님, 얼마나 더 조정을 받을까요? 이제 방산주는 특징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방산 쪽의 계약은 대부분 기업들 간의 거래가 아니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G2G라 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계약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뭐 파이낸싱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국내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 탄핵 같은 이런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폴란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제 국가 간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좀 불안한 모습이 분명히 보일 수밖에 없죠. 한국을 쳐다보면 과연 이렇게 국가 간의 정부 간의 이 계약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 계약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한국이 조금 어수선하고 좀 여러 가지 국가 간의 계약이 좀 힘든 국면을 가다 보니까 이제 가격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기사를 보면 자 지금 계약은 하긴 할 건데 당장 서두를 필요는 없고 적정한 가격이 맞아지게 되면 계약을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압박이 뭡니까? 가격 좀 싸게 해주면 할게. 만약에 싸게 안 해주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그럼 누가 나서서 지금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어떤 국가 간의 어떤 계약들을 정말 나서서 책임감 있게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그런 전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방위 관련된 방위산업체 관련된 계약들이 계속적으로 이연되거나 다음으로 미뤄지거나 다음에 봅시다. 지금은 아니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인 어떤 부분, 정부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발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구간이기 때문에 방산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좀 악재 국면으로 좀 접어들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정부의 크레딧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 금액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불안감이 분명히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왕고래든 뭐든 간에 대부분 다 정부 정책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산도 대폭 삭감돼서 거의 다 예산이 뭐 505억짜리 예산이 8억짜리 예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집행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정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조선업종에 대해서도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도움을 좀 요청한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지금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한국에 누구한테 요청을 하겠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뭐 현재 상황에 대한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미국 정부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무슨 지금 협력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국면인 네.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부와 정부 간의 어떤 이슈가 있었던 이런 섹터들은 대부분 다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탄핵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 이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당분간 무슨 계약이 나오거나 뭔가 진행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와 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문제보다는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좀 더 짓누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접근을 조금 한 템포 늦추고 확인될 때까지 좀 가자. 근데 결국은 방산이 됐든 조선이 됐든 다 좋아질 거예요. 그쪽은 어떤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빠지고 난 다음에 이런 전국이 해결이 되고 나면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살 기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긍정적으로 좀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이게 다 해결되고 나면 나중에 봤을 때는 참 중장기적으로도 너무 매력적인 섹터들인데 워낙에 그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매수에 있어서 지양을 하자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원전은 어떨까요? 여전히 전력이나 인프라나 뭐 신재생 원전 이런 거 다 필요한 쪽인데 확실히 또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우진엔텍도 10% 넘게 밀리네요. 일단 하창원 본부장님, 원전주가 많이 빠지는데 바닥 신호 확인하고 나서 저가 매수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오늘은 또 일부 신재생 쪽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대표주보다는 확실히 그 또 여러 가지 테마성 있는 종목들 정치 테마로 엮이면서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원전의 저가 매수 아니면 신재생 일부로 갈아타기 어떤 전략이 더 유효할까요? 저는 원전 쪽에서의 바닥이 잡히면 원전 쪽으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 미국장에서도 사실 재생에너지보다는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의 탄력도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티커명이 SMR이죠.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뭐 지난 9월부터 비교해보면 4배 이상 올랐습니다. 최근에 뭐 5배까지도 좀 올랐었고요. 그만큼 이제 원전 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졌고, 주요 기업들,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 쪽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것도 방향성이 이미 조금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 쪽을 보시면 좀 명확한데 유럽 쪽에서도 재생에너지를 물론 늘리긴 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원이 완벽하게 안정적이진 않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뭐 바람이 좀 덜 불 수도 있고요. 이제 구름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패널이 잘 작동 안 할 때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 쇼티지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됐었고 그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소형 원자로 모듈 쪽으로 굉장히 방향성을 많이 틀어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재생에너지의 핵심지에서 원전 쪽을 좀 더 과석화를 강하게 하는 것은 뭐 기조 자체는 이제 그쪽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BHI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기업들이 펀더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해소가 되면은 저는 주가의 되돌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조금 더 차분히 기다리셨다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주가의 되돌림까지 좀 기대를 해본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원전주 보자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정부 정책 관련해서 이제 타격을 좀 받고 있는 섹터들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나름 오늘 이제 다 빠지고 있는 가운데 이쪽이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확실하게 이 가격대 정도는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건지. 하이닉스가 갑자기 또 힘을 다 빼고 지금 약보합까지 좀 왔습니다. 저희 딱 질문할 때 되니까 이렇게 되네요. 삼성전자는 1% 가까이 약세로 돌아섰네요. 선방한다고 했었는데 오늘 참 어렵습니다. 자, 먼저 SK하이닉스부터 이야기 좀 해볼게요. 기관이 최근에 연속해서 순매수합니다. 특히 연기금 중심으로. 그리고 외국인들도 순매수 기조를 좀 나타내는 것 같은데 오늘 장중에 그 17만 원 선이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지금 힘 빼는 거 보니까 좀 애매하네요. 일단 전반적으로 반도체 자체가 지금 뭐 디램 업황도 좋지 않고요. 사실 우려되는 거 많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은 힘이 좀 빠졌지만 나름 반도체 쪽이 오늘 이렇게 선방하는 걸 보면 SK하이닉스의 17만 원 선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이다, 지지선이다 확인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바닥을 딱 논하기에는 뭐 아직은 너무 좀 섣부른 분위기긴 한데
분위기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좀 괜찮다. 예, 그 이야기는 결국 HBM에 관련된 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물량에 대한 독점에 대한 부분들, 독과점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우위에 좀 놓여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의 블랙벨 이슈가 생기면서 이제 조금 지연 이슈가 있었지만 그건 이제 실질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HBM3E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8단, 12단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과점적인 영역이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잡고 있다는 점. 물론 이제 지금 그 이후에 HBM4에서 좀 진검승부가 날 것이다. 삼성전자와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 이야기는 내년 하반기 정도 수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SK 하이닉스 쪽이 좀 더 분위기는 좋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좀 더 삼성전자보다는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더 좋다는 이야기도 있는 반면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뭐 더 나빠질 게 없는 국면이긴 해요. 더군다나 자사주 매입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3조 원의 자사주 한 다음에 소각도 하고요. 나머지 7조 원 정도를 또 추가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수급으로 일단 삼성전자는 또 버티는 거다 볼 수 있는데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보다는 아직은 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수급을 보내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도 분위기는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이닉스도 그렇고 분위기가 지금 중국의 CXMT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나오는 DDR4 관련된 D램 가격에 대한 부분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공급 과잉이 일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D램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기 직전인 지난해 9월에 1.3달러 이후로는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중국 업체들 때문인데 CXMT라든지 그다음에 JHICC 푸젠진화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쪽도 지금 DDR4 8GB 관련된 D램을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인 0.75에서 1달러 정도 수준의 가격에 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DDR4 가격이 좀 많이 빠진다 이런 부분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DDR4와 DDR5 가격이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DDR4 같은 경우는 범용 제품 중에 지금은 중국이 좀 하고 있는 물건이긴 하지만 사실 그쪽은 많이 이제 비중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격 빠진 걸 가지고 주가가 급락할 것이다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높은 DDR5와 HBM 쪽으로 본다면 이쪽 비중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타격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크진 않는다고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반도체는 어느 정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좀 어느 정도 지켜줄만 하다, 버텨줄만 하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또 이슈 하나 더 나왔더라고요. 전장 시장의 공략에 좀 본격화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남전자 같이 엮여있는 종목들도 급등이 나오던데 하창원 본부장님, 이게 새로운 중장기 주가 부양의 모멘텀으로 봐도 될지 삼성이 하만 협력팀으로 그 전장 관련된 사업팀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네. 뭐 일단은 뭐 나쁜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겠지만 전체적인 매출 비중이 사실 레거시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전장 시장으로 조금 더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플러스 알파 요인을 만드는 건 좋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어느 정도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의 기조를 유지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레거시 쪽에서 얼마나 잘 디펜스를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금일 같은 게도 해외 기관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 72,000원으로 떨어뜨리는 리포트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지금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하향 흐름이 강해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확실히 HBM 선단 공정 쪽으로의 뭔가 성과가 더 나오는 게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래도 일단 오늘 긍정적인 뉴스도 나왔던 삼성전자까지 좀 체크를 해봤고요. 여전히 업황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뉴스 하나씩은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업황적으로 봤을 때 뭔가 긍정적인 것 같은데 주가 좀 못 가고 있는 자동차 쪽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국에서 현대차 판매 비중이 36년 만에 최대였다. 이런 뉴스 전해지면 주가 당연히 잘 가야 되는데 오늘도 대표주들은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대차 기아가 11월에 단기 저점 부근에 거의 도달을 해서요. 기관의 수급도 기아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 뭐 투심 자체가 위축돼서 그런 건지 주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박근영 부장님, 주가만 봤을 때는 이런 뉴스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수급도 그렇고요. 우상향으로 좀 돌아설 수 있을까요? 뭐 시장에서 뭐 자동차에 대한 밸류에이션 문제는 특히 뭐 논할 필요는 없을 만큼 주가는 쌉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이긴 하죠. 어쨌든 시장에서 그렇게 뭐 국내 시장을 사들어오지 않는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내 기관들은 한정적 자금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좀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뭐 자동차까지 내려갈 만한 자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밸류는 너무 싼 게 맞고 더군다나 25년도부터는 뭐 상반기는 좀 뭐 할 수 있지만 하반기 정도부터는 이제 EV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생산과 판매가 좀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수 있다 이야기를 아직은 보고는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최근에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를 아직은 대폭적으로 낮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요 문제라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이던스가 좀 더 낮아져야 된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나면 결국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나 이제 밸류로 봤을 때 사실 더 빠지기가 또 어려운 밸류까지 내려왔다는 점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딜레마가 분명히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현대차나 기아의 어떤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나오고 그다음에 내년 뭐 초부터는 뭐 아마 밸류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주 환원 관련된 자사주라든지 소각 문제가 또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림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 뭐 충분히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신규로 올라가는 것이 시원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사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월에도 뭐 EV3나 뭐 기아 쪽에 해외 도매 판매 인식이 또 본격화되고 지금 10월과 11월 지금 EV3 수출 볼륨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아나 현대차나 공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잘 팔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업황은 상당히 좀 나쁘지 않다. 그리고 환율이 지금 1,400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역시나 환율 믹스라는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익단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숫자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아질 거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조금이 없어지면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반적인 다른 OEM사 자동차들보다는 지금 테슬라 제외하고 지금 현대기아가 상당히 좀 약진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한 부분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부품주는 어떨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현대모비스와 HL만도가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데 중국에서 신에너지차의 판매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내 부품주 수혜까지 좀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던데요. 중국의 신에너지차가 늘어난다. 이거 장기적으로 좀 좋은 모멘텀이다. 이렇게 부품주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고객사 다변화를 좀 꿈꿔왔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각각의 회사마다 조금 모멘텀이 다릅니다. 뭐 자율주행, LG만도 같은 경우 자율주행도 좀 엮여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뭐 차트의 기술적인 흐름이나 뭐 이런 모멘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전 고가를 뚫어내기엔 단기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품주보다는 오히려 현대차 뭐 EUV라든지 뭐 기아 뭐 이런 쪽으로 오히려 더 접근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부품주 단기적으로는 볼만하지만 오히려 부품주보다는 대표주 쪽에 대해서 좀 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굵직한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눠봤습니다. 두 분과 지금까지 함께했고요.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스탁 하창원 본부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